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들에 이어 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약물치료, 불면증의 약물치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면증 약물치료하면 수면제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수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진단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수면제와 사용하면 안 되는 수면제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수면제 먹어봤는데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효과가 과했어요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수면제 종류가 있는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언제나 간단하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입에서 우러 들으실 테니까 여러분은 조금 덜 그런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수면제 하면 다들 무서워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수면제를 처방해드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네 가지입니다. 수면제와 수면제가 없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상태는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이게 모두 꿈꾸는 상태죠. 그것보다 약간 덜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수면제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나 낮 시간 동안의 졸림, 주간졸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가지는 그 문제로서의 크기로 비교를 하자면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약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내가 통증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통증이 덜해지죠. 하지만 동시에 타이레놀을 먹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의 정도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이제 곱하게 되면 그 부작용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크기가 내가 약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장점의 크기보다 현저히 작다면 약을 먹는 것을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수면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제로 3번과 4번입니다. 약 없이 잠을 못 자는 상태, 그리고 약을 먹고 잠을 못 자는 상태. 왜냐하면 잠을 못 자는 상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지우고 뒤에 것만 보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상위 랭킹 2개는 잠을 잘 자는 거고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하위 랭킹 2개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것 중에서 약 없이 잠을 못 자는 것이 3위인 이유는 약을 먹고도 잠을 못 자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만 내가 감수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드리면서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나 금단gat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드려야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은 장기화됐을 때 뇌를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단계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서라도 잠을 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약을 먹었는데 못 자게 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기간 충분한 약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벌게 되면요, 그 기간 동안에 마냥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에 방해가 되는 다른 요인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수면제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수면제를 드시면서 본인 기존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통제를 하지 않으시면 수면제를 못 끊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인 것 4개는요, 술, 커피, 담배, 침대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그래서 나 약 없이 불면 치료하고 싶습니다 하면요, 이 4개 끊고 시작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불면 증상의 절반 정도는 좋아지게 돼요. 물론 그 밖에 다른 기술적인 것들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 네 가지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약을 드셔도 효과가 크지 않고 한계가 있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제 종류 정말 다양하고요. 실제로 수면제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모호하다고 느끼는지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도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먼저 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총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입면장애, 잠을 들기 어려운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잠을 빨리 자게 만들어주는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이게 보통 말씀하시는 수면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면 유지장애입니다. 나 중간에 계속 깨요 하시는 경우에 중간에 잠을 잘 깨지 않게 수면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해 드려요. 그래서 이걸 수면제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부터. 왜냐면 뒷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조기각성 장애,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일찍 깨서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경우에도 약물치료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쭉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제 수면 중 행동장애라고 제가 편의상 표현을 했는데, 수면 무호흡은 행동장애는 아닙니다. 별개의 질환이지만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대부분 잠자는 게 이제 유지가 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잠이 드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면 중 행동장애로 뭐 생각할 수 있는 류의 질환이고, 잠 유지가 안 되고요. 중증이 되면은 잠이 들지 못합니다. 렘 수면 행동장애 같은 것들은 신기하게 부부간의 진료실에 같이 옵니다. 한쪽은 맞은 사람이고 한쪽은 때린 사람이에요. 두 분이 같이 주무시다가 한쪽이 때렸는데 이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이게 진짜인지 뭔지 확인하고 싶다. 렘 수면 행동장애는 본인 기억 못하고 의도 없이 팔다리를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가장 곁에 있는 배우자분이 맞으시는 거죠.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무호흡인 경우에는 수면제를 드시더라도 최소한 근이완 효과가 없는 수면제를 드셔야 돼요. 근이완 효과가 있는 수면제를 드시게 되면 잠은 들기는 하는데 무호흡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무호흡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에요. 무호흡 강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호흡이 생기면 뇌에서 공기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사람을 깨웁니다. 깨워서 숨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무호흡이 있으면 사람이 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호흡은 더 심하게 만들어 놓고 수면제로 잠이 깨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산소 공급이 더 안 되는 거죠. 깨어나야 그나마 되는 건데 그걸 안 되게 만들어 놨으니 이 약을 먹고 잠은 잘 잤는데, 즉 빨리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는데 아침에 두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오히려 너무 졸립니다 하면, 내가 수면 무호흡증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수면제 먹고 컨디션을 보니까 수면 무호흡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반대로 예측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약을 근이완 효과가 있는 수면제를 처방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반응, 아침에 더 피곤하다, 힘들다, 잠은 안 깼다 반응이라면은 수면 무호흡 가능성을 검토해 봅니다. 하지불안장애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근이완 효과가 있는 항불안제를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근이완 효과가 없는 약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드리게 되면 잠을 잘 주무시게 돼요. 제가 이제 수면제에 관해서 이게 어떤 표현인지 조금 모호하다고 이제 설명해드린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면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딱 1, 2번까지입니다. 졸피뎀, 엑스조피클론이라고 하는 이제 제트드러그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약이죠. 악명이 높고 두려워하시는 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효과가 참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보통 이제 수면제 하면은 수면제 처방해 드릴게요 하면 졸피뎀인가요? 하고 무서워하세요. 두 번째는 벤조디아제펜이라고 하는 항불안제 계통의 일종의 수면 유도제, 수면제입니다. 불면이 심해지게 되면 이불만 봐도 무섭고 해지는 것만 봐도 무섭고 침대만 봐도 무섭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기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줄여주게 되면 잠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실제로 항불안제 중에 굉장히 졸린 것들은 수면 유도제로 쓰이는 것도 있고요. 이 두 가지는 향정신의성 의약품입니다. 심리적인, 신체적인 의존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고,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수면제가 딱 1, 2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잠이 바로 들 수는 있지만 내성, 금단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 수면제들이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정말 다양한 약들이 수면제로 쓰입니다. 첫 번째, 항우울제 계통의 약입니다. 트라조돈이라고 하는 약은 항우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트라조돈을 항우울 효과, 우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야간의 수면의 깊이를 더하거나 또는 수면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일레노, 이 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우울제인데 항우울제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잠을 빨리 들게 하고 잠을 깊게 자게 해주는 효과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트라조돈과의 차이는, 트라조돈은 잠을 빨리 자게 해주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일레노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고틴정은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된 항우울제입니다. 멜라토닌 수용체를 거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불면이 있고 낮에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 주로 처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면, 잠을 들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없지만 잠이 깊어지는 효과는 있고, 특이한 것은 저약 부작용으로 오히려 꿈이 생생해졌다, 꿈을 자주 꾼다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미르젠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우울제고, 저약이 주로 사용되는 상황은 입맛이 너무 떨어져서 거식증 수준의 우울증이 발생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우울감이 가장 심하고 무기력이 심한 타입의 우울에서는 저약을 이제 먼저 시도를 합니다. 흔하게 선택하는 항우울제는 아니지만 우울에 관해서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앞에 세 가지 약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수면 유지 효과가 약할 때 또는 잠이 조금 빨리 깨는 상태에서는 미르젠탁이라고 하는 약을 수면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잠이 빨리 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네 번째,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망상과 환청을 없애주는 항정신병 약물 중에 저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치료 효과, 망상과 환청을 치료한 효과는 하나도 없이 잠을 빨리 오게 만들고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쿠에타핀이라고 하는 약이고, 약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유관이제정과 서방정, 천천히 나타나는 약이 있는데, 주로 약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약을 마치 수면제처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이제 사용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한 1번, 2번 의존성이 있는 약을 처방을 했을 때 의존 가능성이 너무 높은 분들, 이미 도박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뭔가 중독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수면제를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 가능성이 덜한 쿠에타핀 같은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미 이 약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의존이 된 상태다, 의존을 끊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도 쿠에타핀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수면을 이제 인면, 잠들게 만들고 수면을 유지하는 효과가 제법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멜라토닌은 사실 수면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 건강 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알고 하시는 용량보다 그 용량이 대부분 적게 들어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지속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멜라토닌 서방정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그래도 6시간, 7시간은 나와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과 내가 해외 직구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나요? 물어보시면요, 차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멜라토닌 서방정은 인면, 잠을 들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없고 그리고 앞서 말한 약들보다 비교적 부작용이 덜 하기는 하지만
이 약 역시 부작용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이나 두통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종종 꿈이 선명해진다. 아까 이제 아고틴과 비슷한 부작용이죠. 꿈이 오히려 생생히 좋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여섯 번째, 항히스타민입니다. 불면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서 히스타민 제제를 처방하진 않아요. 항히스타민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1세대 항히스타민, 가장 옛날에 개발된 항히스타민을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개발된 약이다 보니 뭐 콧물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효과도 좀 강하지만 부작용도 강하거든요. 그 부작용 중 하나가 졸림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효과로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항히스타민이 들어가 있는 수면제는 약국약에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불면을 진료할 때는 이미 약국약을 시도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약을 다시 병원에서 처방해 드리는 일은 정말 없어요.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요. 주로 이제 아동들은 성인이 쓸 수 있는 약들 중에 극히 일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불안장애 치료약 클로나제팜이라고 하는 항경련제이자 항불안제로 사용하는 하지불안장애 효과가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면제를 써봤는데 다 효과 없고 이분이 수면 검사를 하실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약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 약을 시도를 해보고 증상이 개선이 된다. 이 약은 많이 졸린 약이 애초에 아니에요. 낮에 드시고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으니 나 너무 잘 잤어요 하시면은 반대로 하지불안장애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수면제의 종류, 각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면제를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수면제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조금 모호합니다. 자기 전에 먹는 약이 다 수면제이냐 하면 이제 또 한번 인상을 쓰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다른 사람 수면제 먹지 말자. 그 사람이 어떤 불면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는 약이 나에게 맞으리라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 달라지게 되고 약이 독으로 바뀌기도 하고 독이 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면 문제가 다 똑같다 생각하셔서 그냥 수면제, 1번 수면제죠. 졸피뎀이나 함부로 한 제 드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정확히 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